자, 그 강의 계획표 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강의가 이루어지느냐면은 제 1장에서 나오는 게 진동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설명하고 프리 리스판스라는 건 뭐냐면은 자유진동, 우리말로 자유진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예를 들면 기타 줄 같은 걸 이렇게 땅 뜯어가지고 딱 내버려두면 지가 혼자서 이렇게 진동하는 거. 이거를 프리 바이브레이션, 프리 리스판스, 그러니까 자유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유진동에 반하는 다른 거는 뭐냐? 그러면 강제진동. 거기다는 뭔가 힘이 주어져서 계속 흔들어주는 거죠. 계속 흔들어준다. 외부로부터 진동을 지속하게끔 뭔가 힘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강제진동. 그건 forced vibration, forced respons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일단 먼저 자유진동에서는 그 진동계의 고유한 특성, 진동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고유한 진동 특성에는 크게 보면은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유 모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감쇄 특성. 이게 이제 진동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 특성.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이 자유진동 특성을 가장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는 일자유도이기 때문에 모드라는 게 일자유도에는 없어요. 모드라는 개념은 이자유도부터 생겨나요. 그래서 나중에 모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게 되고 일단 이 일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 고유진동수 그리고 감쇄 특성 이 두 가지를 주로 이 1장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돼서 1장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드디어 강제 진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외부로부터 이제 힘이 주어지는 거죠. 진동계에 외부로 힘이 들어와 가지고 얘를 흔들어 주는 거죠. 그 힘이 들어와서 흔들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힘 자체가 진짜 가해지는 경우도 있고 얘가 자동차처럼 주행을 하다 보면 지면이 굴곡이 있으니까 변이가 들어오는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이가 주어지는 식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면으로부터 힘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건 그 리스판스 자체가 힘으로 주어지느냐 변이로 주어지느냐 인풋 자체가 인풋이 힘으로 주어지느냐 변이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또 그런 경우 외에도 자기가 진동하면서 또 그 안에서 자기 셀프 익사이테이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밸런스가 돼가지고 얘가 돌아가면서 축 같은 게 도는데 언밸런스가 돼서 걔가 진동을 유발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그런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진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2장에서 그래서 근데 그 인풋이 보통 진동을 유발하는데 힘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 할 때 가장 간단한 형태가 바로 여기 나오는 하모닉 익사이테이션이라는 거예요. 힘의 종류가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를 우리가 조화함수라고 그러죠. 조화함수. 그래서 이걸 하모닉 익사이테이션은 가진한다는 뜻이고 하모닉이라는 건 하모닉 펑션으로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가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가진했을 때 일자유도 진동계가 어떻게 반응하나 하는 걸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동이라는 현상에 대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3장 General Force Response 이렇게 돼 있죠. 아까는 하모닉 함수가 가장 간단한 하모닉 함수라는 건 동일한 형태의 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주기 함수 중에서 Periodic Function이라고 주기 함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가 바로 조화 함수인데 그렇게 반복되는 입력이 가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2장에서 다뤄진다면 3장에서는 그런 입력이 아니고 주어지는 힘이 뭐 예를 들면은 충격이 가해진다든지 임의의 뭐 어떤 스텝 펑션이 가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임의의 어떤 형태의 포스가 가해졌을 때 진동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3장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하고 나서 중간고사 7주가 되는데 1장, 2장, 3장 했을 때 1, 2, 3장은 전부 일자유도계를 가지고 합니다. 일자유도계. 자유도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죠. 일자유도계.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이후에부터 이제 이자유도계 이상, 다자유도계, 삼자유도, 사자유도, 이자유도 이상은 다 다자유도계인데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자유도계가 되면 새롭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모드라는 개념이에요. 모드. 그래서 모드라는 게 진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개념, 의미를 갖습니다. 모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모드. 그래서 그 내용을 배우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자유도까지 배우고 나면 이 지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미케니컬 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기계공학의 디자인 문제가, 디자인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디자인이라는 거는 특히 공학적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테크니컬한 내용과 관련된 두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는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느냐. 내가 어떤 기계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그 기계가 내가 원래 목표로 하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하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기능 부분이에요. 기능이 얼마나 우수하느냐 하는 게 디자인의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능을 잘 달성하는데 걔가 망가지지 말아야 되죠. 오랫동안 그 기능을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구성이라고 그래요. 기능과 내구성, 이 두 가지가 테크니컬한 디자인하는데 공학적 디자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두 개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비공학적인 요소가 뭐냐면 경제성이에요. 경제성. 비용 문제예요. 아무리 훌륭한 기능과 아무리 훌륭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도 너무 비싸다 그러면 그거는 공학적 제품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취미로 만들 수는 있겠죠. 취미로 만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야에는 비싸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항상 공학의 문제는 비용 문제를 떠나서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학은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항상 비용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비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디자인하는데 가장 아주 펀더멘털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중요하게 등장하는 환경 문제라든지, 얘가 나중에 못 쓰게 됐을 때, 얘가 이게 방치됐을 때 어떤 환경 오염이나 이런 걸 발생시키지 않겠느냐, 리사이클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느냐, 이게 한번 만들었다가 나중에 분해를 잘 해야 나중에 다 분해해서 수거해서 다시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만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리사이클링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수거해서 나중에 처리하는 단계까지 비용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그게 환경 문제를,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도 또 한 가지, 그리고 환경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비용이 또 어떤 비용도 있냐면 만드는 사람의 비용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의 비용도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어 놨는데 자동차를 갖다가 고장도 잘 없게 만들었고 기능도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는데, 얘가 어쩌다 한번 고장이 나면은 고치는데 무지무지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돼 있다. 얘를 아주 빡빡하게 돼 있어가지고 안에다 어떻게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 고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이것도 문제죠. 그 고치는 그 수리 비용 이런 것을 얼마나 낮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이슈들이 디자인에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진동과 관련된 거는 그 앞에 나온 테크니컬한 파트, 기능과 내구성과 관련돼서 중요합니다. 특히 내구성 쪽에 더 중요한 문제를 야기해요. 내구성 쪽에 진동 현상을 이용해서 기능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진동을 해놓으면 이렇게 얼람 기능 해가지고 딱 진동이 뜬다든지 하는 거는 그 기능이죠. 기능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잘못해서 떨어뜨렸다, 땅 떨어졌다. 그래도 얘가 망가지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내구성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내구성.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진동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저걸 할 것이냐, 그걸 달성할 것이냐.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이 떨어졌을 때 그거에 이게 망가지지 않게 하기를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이 진동 지식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요원하게야만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이 1자유도, 2자유도 정도의 이 지식의 진동 지식의 가장 핵심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 부분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만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때, 진짜 이 구조, 그 설계를 하고 이게 다자유도 시스템이 되는데 그런 걸 할 때 그거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가려면은 뭐 대학원 정도 과정에 가서 이제 전문적인 그런 거를 조금 더 다뤄야 되지만 그때 갔을 때 여러분이 탄탄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갈 수 있다 이거죠. 그 베이스가 없으면 그때 가가지고 이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진동은 굉장히 역학에서 아주 베이스, 아주 기초 학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초적인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해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탄탄한 그 받침 위에서 다른 것들을 쉽게 흡수할 수 있어요. 이 밑바탕이 흔들흔들하면은 절대 높이 쌓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무슨 영화들 중에 무술 고수가 되기 위해서 아주 도인을 찾아가서 이 사람한테 무술 좀 배우러 갔다 그러니까 3년 내내 빗자루질만 시키고 물기르러 다 보내다니고 심부름만 시키고 그래서 막 불평하고 그러는 저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 그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하지 않고는 그 높은 경지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높은 경지에. 그래서 베이스부터 탄탄하게 해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이 학부 때 배우는 그런 역학 과목들이 여러분이 평생 동안 다른 지식들을 흡수하기 위한 베이스들이에요. 근데 이 베이스들을 갖다가 흐리멍텅하게 해놓고 대충 해놓은 사람은 나중에 가면은 뭐든지 다 그냥 외워야 돼, 다. 근데 이해를 못하고 외워버리기 때문에 결코 좋은 엔지니어가 절대 못 된다는 거예요. 베이스가 탄탄했을 때 그런 새로운 지식도 쉽게 흡수할 수 있고 흡수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응용해서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베이스가 약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 점을 생각하고 이번 학기 동안에 배우는 이 기초 역학 과목인 이 기계진동학 과목을 열심히 하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 5장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Continuous System 그 앞에까지는 다자유도계까지는 자유도가 뭐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유한한 자유도를 갖는데 Continuous System 연속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재력학에서 배우는 빔이라든지 플레이트라든지 또는 뭐 이런 스트링도 연속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연속계예요. 이 연속계는 방정식 자체가 편미분 방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편미분 방정식으로. 이 연속계 실제로는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실제로는 연속계예요. 근데 연속계를 갖다 우리가 보통 다 디스크리트 시스템, 이상계, 유한한 자유도를 갖는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하죠. 이상화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것 뿐입니다. 근데 연속계 자체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타 줄 튕기는 그런 문제라든지 플레이트 진동 뭐 이런 것들은 연속계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 연속계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그러니까 편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서 진동 문제를 해석하는가 하는 부분을 갖다 이 6장에서 다룹니다. 6장에서. 그래서 6장에서 현의 진동, 그다음에 보의 진동, 평판의 진동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7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진동에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실험에 관련된 지식들을 여기 7장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마치게 된다. 그리고 이번 학기 그 참고 작년까지는 3판을 썼었는데 올해 4판이 나왔습니다. 4판이 나와서 했는데 꼭 4판을 여러분이 혹시 3판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꼭 4판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그게 뭐 그 내용이 크게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단지 그 연습 문제는 4판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주게 되니까 그거는 4판 기준으로 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3판을 가지고 있는데 4판은 없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4판을 뒤에 연습 문제 복사를 해서 그거는 따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우리 이번 학기에 이 과목 조교는 우리 대학원생 오유택 씨 여기 잠깐 일어나 볼래? 요 앞에 있는 이 대학원생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질문이 중간중간 있다든지 하면은 찾아가서 묻도록 하세요. 자, 앉아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연락처하고 그 연구실의 위치가 다 적혀 있으니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지금 내가 한 이 강의 계획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1절에서부터 이 3절 관련해서 우선 오늘 우리 기계 진동학이라고 그러는데 기계 진동이 뭐냐 하는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기계 진동이라는 것은 바이브레이션에도 여러 가지 바이브레이션이 있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기계적 진동, 미케니컬 바이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미케니컬이라는 거는 미케니컬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매스가 있는 경우, 매스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진동 중에 매스가 관련 안 되는 진동이 있죠. 전파도 하이 헤르츠로 이렇게 진동하죠. 전파 같은 경우는 매스가 관련된 게 아니에요. 파잖아. 그건 파죠, 파. 매스가 아니에요. 질량과 관련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진동이에요. 근데 미케니컬 바이브레이션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려는 거는 미케니컬 바이브레이션입니다. 미케니컬 바이브레이션. 그래서 물체가 공간에서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일으키며 떨리는 운동을 하는 걸 의미해요. 떨리는 거. 특히 이 떨리는 운동하는 게 전부 다 바이브레이션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배우는 거는 바이브레이션 중에서도 선형진동이라고 해서 방정식 자체가 상계수 2개 미방으로 표시되는 선형진동 문제예요. 진동에는 선형진동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비선형진동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떨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전부 다 진동이라고 총칭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건 선형진동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선형진동 이걸 배우느냐 하면은 실제로 그 문제가 대부분 제일 많아요. 얘 깨워. 나가서 세수하고 와. 세수하고 와. 피곤한 일이 있었겠지. 그 다음에 선형진동을 왜 우리가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선형진동 현상이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비선형 현상도 우리 주변에 있지만 불행하게도 비선형 현상은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습득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현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비선형 현상은 우리가 모델을 세우고 식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많이 다룬다고 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걸 잘 이해하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지식은 쌓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형은 안 그래요. 선형은 많이 다루다 보면은 직관이 같이 높아져요. 엔지니어로서의 직관이.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아, 이 문제는 대략 어떻게 될 거다를 갖다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어.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지니어링에서 대부분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다 선형 모델들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람이 선형 모델만 이해할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중에서 나는 비선형 현상이 잘 이해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그 특이한 사람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 유전인자는 신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이에요. 비선형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기후의 변화, 주가의 변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그게 잘 이해되면 주가가 잘 예측이 되죠. 아주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주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예측할 것도 없고 한 종목만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만 알아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만 예측할 수 있어서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이 만약 비선형적인 그런 직관이 있어서 아, 이 종목이 지금 여기까지 며칠 동안에 요 트렌드로 봐서 얘가 내일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거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세계에서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돈이 필요 없는 사람. 근데 그게 안 돼요. 그 현상이 그 비선형 현상들은 인간의 그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세 가지 능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시간을 감지하는 능력, 공간을 감지하는 능력, 그리고 이 인과율에 의해서 사고하는 능력. 그때 인과율이 바로 선형적인 인과율이에요. 선형적인. 내가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나오면 둘을 집어넣으면 두 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비선형 현상은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나오는데 둘 집어넣으면 둘이 나올지 네 개가 나올지 아니면 0.5개가 나올지 몰라요. 몰라.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예 안 정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모르는 것 뿐이에요. 직관적으로 몰라요. 모든 조건을 다 넣고 그 수학적인 모델로 만들어서 컴퓨터로 풀면은 답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답을 풀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딴 경우에 어떻게 나올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예측은 못 해요. 또 똑같이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씨 예측하는 기상 예보나 이런데 뭐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푼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모든 조건이나 모델을 다 만들어서 조건을 다 대입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얻었다고 해서 기상 예보관으로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아느냐? 절대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비선형 현상이에요. 그래서 비선형에 기반해서는 공학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직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요. 비선형 현상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닌데 그걸로는 우리가 어떤 학문의 체계를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대부분의 학문의 체계는 다 선형적인, 그러니까 과학적 학문의 체계는 다 선형적인 학문 체계예요. 선형적인 학문 체계. 기계 진동학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거 여러분 배우고 나면 넌리니어 바이브레이션이라서 비선형 진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거 연구하는 평생 그거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분야가 그렇게 뭐 발전 안 하냐면 별로 발전도 안 하고 신기하죠. 비선형 현상에는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많이 듣는 프랙탈 현상이라든지 뭐 그런 뭐 케이오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비선형에 많이 다 나오는 것들인데 많이 있는데 그리고 막 매력 아주 패시네이팅하다고 영어로 표시하는 아주 매력적이고 그렇긴 하지만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맨날 그걸 이해하려고 평생 동안 이 비선형 진동하는 분들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선형 진동하는 분들이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다 만나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약간 좀 이상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걸 갖다 평생 동안 이해하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사람이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미스튜닝이 좀 된 것처럼 아주 묘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다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이거는 이 선형 진동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거죠. 대표적인 진동력이 나오죠. 뭐
유명한 게 추진동, 갈릴레오가 이 펜들럼 모션, 그다음에 뭐 기타나 뭐 이렇게 현악기들, 피아노나 이렇게 줄 떨리는 현상, 소음이나 음향 같은 것도 공기가 떨리는 거예요. 공기가.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고체가 떨리는 거를 다루지만 유체가 떨리는 것도 진동이죠. 공기의 진동이 바로 우리가 소리로 느끼는 거예요. 공기의 진동이. 그다음에 뭐 자동차가 도로 달리면서 쿵쾅쿵쾅 이렇게 진동하죠. 이런 진동이고, 세탁기 돌리면 막 진동이 일어나죠. 지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진동이고, 다 이런 진동이죠. 대부분 진동 얘기를 하면은 안 좋은 현상을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좋은 진동도 많이 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음악기, 악기, 그다음에 여러분 귀에 이게 소리가 전달돼 가지고 귀가 유스타 기호관에 이게 진동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청각이 가능해지죠. 그다음에 열 교환기 같은 경우는 기포가 있으면 열 교환이 잘 안 됩니다. 기포가 이렇게 끼면. 그래서 중간중간에 진동을 일으켜 가지고 진동을 일부러 가해서 그 기포가 떨어지게끔 만드는 장치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열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포 제거 장치 같은 거. 좋은 진동이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일으킨다든지 뭐 하는 것도 좋은 진동이고, 시계추 운동도 그 운동 기구의 진동 이거 잘 만들면은 스윙 주기하고 조율이 잘 되면은 공의 에너지 전달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이게 좋은 진동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좋은 진동보다는 보통 우리가 진동 배울 때 보통 나쁜 진동에 대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동을 배우는 거는. 좋은 진동이 없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나쁜 진동을 어떻게 없앨까, 줄일까,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하는 게 보통 진동에서 보통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좀 봤을 텐데, 타쿠마 네로 브릿지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바람이 쫙 건설한 지 얼마 안 된 브릿지였는데, 바람에 이게 얘가 막 해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이게 구조 파괴가 일어나죠. 그다음에 인공위성 같은 경우가 오래 쓰게 되면 인공위성이 왜 못 쓰게 되느냐? 인공위성은 얘가 이렇게 돌면서 자세를 제대로 잘 잡아야 돼요. 자세를. 왜 자세를 잡아야 되면 이 자세를 해야 안테나가 지상하고 딱 이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그래야 이게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인공위성들이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자세 잡고 있으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인공위성에도 뭐 이렇게 달린 것들이 있어요. 안테나 같은 것도 달리고 그러는데, 걔네들에게 진동하면서 걔가 운동 에너지로 해서 댐핑에 의해서 얘가 에너지가 자꾸만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점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텀블링 돼 버려 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교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공위성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부서져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로 이 컨트롤이 안 되면 그 안에 그 에너지 자원을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중간중간에 이게 떨어지면 이게 젯 같은 걸 쏴가지고 뭐 스핀을 더 높이기도 하고, 태양열 전지판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에너지도 흡수해가지고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위성 쌓아올리면은 몇 년 지나면 못 쓰게 돼요.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소실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공작기계 같은 게 툴이 이렇게 할 때 이게 워크피스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얘가 진동이 있어요. 그럼 진동이 있으면 얘가 또 가공에 정밀도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채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공구가 떠는 현상 채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수도관 같은 수도꼭지 탁 틀면은 삑 하면서 소리 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유체가 흘러가면서 그 구조물의 진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그 fluid induced vibration, 유체 유발 진동이라 그런 진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기 날아가면서 공기가 지나가면서 얘를 구조를 갖다가 또 이렇게 익사이테이션 시키죠. 항공기 익사이테이션 시켜가지고 그 구조물이 떨기도 하고, 그 떨림 속에는 또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죠. 소음이. 이게 뭐 환경공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종류의
저기 있는데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진동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피로, 파괴, 마모, 소음, 볼트나 나트 같은 게 이렇게 진동하게 되면 이게 풀려요.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그 뭐 지게차 같은 거 보면 앞에 그 지게차의 엔진은 전부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이 굉장히 진동이 심했어요. 이게 진동이 심하니까 디젤 엔진을 갖다 여기 앞에 저 프레임에다 얹어놨는데 그거 다 볼트나 너트로 조여서 얹어놨죠. 근데 얘가 하도 떨리니까 그 볼트 너트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가지고 결국은 엔진이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볼트 너트가 안 풀릴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그 중요한 그 초창기에는 우리가 그것도 잘 못했어요. 이게 무조건 꽉 조인다고 안 풀리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조여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그 이완을 초래하는 그 요소로서 진동이 또 작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량 가공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동에서 야기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하는 거죠. 자네 졸리면은 나가서 세수를 하고 오든지 그래. 앉아서 계속 졸지 말고. 첫 시간에 졸기 시작하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습관이 돼서 내 목소리만 들으면 졸음이 와. 내 목소리만. 그래서 습관을 들이지 말라고. 습관을. 나갔다 와. 거기 앉아 있으면 틀림없이 또 졸 테니까. 나가서 세수 한번 하고 와. 자, 이런 진동 현상을 조금 다른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결국 기계적 진동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스가 관련된다고 했죠. 매스가 관련되기 때문에 매스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떨리는 건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면 그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운동 에너지를 하는데 얘가 왜 떨리느냐? 떨린다는 건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떤 복원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복원력이. 그 복원력이라는 거, 리스토링 포스라는 것들이 작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복원력과 관련된 게 여러분이 동력학에서 배웠던 보존 에너지죠. 보존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가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위치 에너지로 가지고 있다가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에너지가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와 관련돼서 복원력으로 작용하는 것 관련된 그 특성이 진동의 특성이 바로 강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강성. 이 강성은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게 이제 질량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질량과 강성 두 가지 특성이 있으면 이 진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그립니다. 질량 그리고 스프링으로.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기계 진동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스프링에 질량 달린 거 이 현상을 연구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피지컬하게 이렇게 생긴 거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피지컬하게. 이 강성이라는 것은 스프링에 의해서도 강성이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있는 뭐 외팔보 같은 거 있으면은 이 외팔보도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복원력 하잖아요. 또는 여러분이 심지어는 물속에 뭐 무슨 물건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다시 위로 튀어 올라오려고 복원력이 작용하잖아요. 부력도 복원력이죠. 부력도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그네틱 포스도 복원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복원력으로 해요. 또 여러분이 진자 운동한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진자 운동할 때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쪽으로 다시 끌어오잖아요. 그 중력에서 복원력이 작용하죠. 그것도 그 일종의 스프링처럼 다시 작용해서 다시 얘가 이렇게 밑으로 잡아끌면 다시 위로 잡아끌듯이 위로 밀면 다시 밑으로 밀듯이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다시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일로 가면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그거를 대표해서 이 스프링으로 표시한 것 뿐이지 진동에서 배우는 이거 맨날 배우다 보니까 중간고사 전까지 이렇게 생긴 거 이거 하나 다루는 거죠. 그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도대체 뭐 기계 진동학이라는 게 왜 뭐 중요하다고 그러더니만 뭐 질량 하나에 이게 스프링 달리는 거 이거 하나 달랑달랑 거리는 거 이거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배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모든 다른 종류의 현상들을 요 하나로 다 이상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를 꽉 눌렀다 놓으면은 이렇게 진동하잖아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질량 특성이 있는 거고,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쿠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쓸 때는 서스펜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스펜션에 의해서 복원력이 작용하거든요. 누르면 다시 튀어나오는. 그게 그 스프링, 일종의 스프링으로 역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도 이런 질량과 스프링으로 이렇게 모델링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질량과 스프링으로. 그렇게 모든 시스템들을 그렇게 그 이상화를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생긴 놈이 관심이 있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다 하는 점은 처음부터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티베이션이 안 생기죠. 도대체 이거 내가 이거 배우려고 그 고생하면서 대학을 들어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 자, 그러면 사실은 모든 그 미케니컬 시스템들이 일자유도계가 아니에요. 더 많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일자유도로만 이렇게 해서 풀어도 중요한 현상들은 다 그 분석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자유도가 가장 많이 쓰여요. 실제로 진동을 가지고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그 어떤 적용을 할 때 일자유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3분의 2 정도는 다 일자유도로 풀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다자유도로 풀 수 있고, 다자유도나 아까 연속계 문제로 풀어야 되는 것들이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고, 일자유도로 풀 수 있는 게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간단한 모델로 다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많은 예제들이 그렇습니다. 뭐 복잡한 것만 많이 푼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엔지니어는 어떤 엔지니어냐면은 자기가 어떤 현상을 갖다 분석해 내려고 그럴 때 실제 현상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현상을 가장 간단한 모델로 만들어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엔지니어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노비스라고 그러죠. 노비스. 초보자의 특성은 뭐냐면은 그렇게 풀 필요가 없는 문제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복잡하게 풀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초보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졸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기업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로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를 이렇게 딱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선배들이 해놓은 거 보면 굉장히 아주 너무 단순하게 해놨어요. 이게 내가 기계진동학 시간에 내가 이 2자유도 3자유도 문제도 풀 수 있었는데 이건 이런 것도 더 고려하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2자유도 3자유도로 복잡하게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푼다 이거죠. 그러면 뭔가 더 나오죠. 그래서 딱 아주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만족감을 느끼면서 우리 선배들보다 내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고. 그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상사가 와서 너는 내가 네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월급 주는 줄 알면서 얻어맞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엔지니어의 목적은 내가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의 최소한의 그 정밀도를 넘어서는 그 정도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엔지니어예요.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비용과 시간을 갖다 증가시키는 거예요. 비용과 시간을. 그러면 그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 초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그겁니다. 초보자일 땐 그런 실수를 좀 저질러도 쫓겨나진 않아요. 절대. 쫓겨나진 않아요.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걸 두고두고 계속 그런다 그러면 쫓겨나죠. 나중엔 쫓겨나죠. 뭐 한 과장쯤 돼서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당장 쫓겨나죠. 예를 들면 어린애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유리창을 깨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뭐 저거지만 어른이 깨버렸다 그러면 사법 처리 되잖아요. 사법 처리. 다른 거예요. 책임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 일자유도 시스템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실질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그 모델링이다. 또 한 가지는 이 일자유도 시스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잘 알면은 2자유도나 3자유도에 대한 현상들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일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저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모델 이런 거를 갖다가 뭐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지면 위를 간다 그랬을 때 이게 자동차의 매스와 쿠션이 있고 이게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 하면서 얘가 이런 모델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상화를 하는 거예요. 일자유도 모델로. 물론 자동차는 이것보다는 더 복잡한 역을 합니다. 이렇게 모델링 했다. 그럼 이렇게 이상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상화된 걸 이렇게 수식으로 바꾸는 이걸 전체 실제로 이 피지컬한 거를 이렇게 단순한 피지컬한 모델로 바꾸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고 이 단순화된 모델의 수학적인 모델로 바꾸는 두 번째 과정이고 이걸 총칭해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모델링.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를 이렇게 간단한 수학적 모델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 부분은 모델링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거의 아주 조금밖에 못 배웁니다. 왜? 그 조금 배우는 건 뭐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것 모양들 그런 문제를 이렇게 풀었구나 그 정도로 배우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지식이 높아지는 거는 실제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이런 문제를 자꾸만 풀다 보면은 점점 거기에 대한 그 인사이트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이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주로 배우는 건 이렇게 모델링 돼 있는 놈을 수식화하고 이걸 푸는 거를 주로 배워요. 실제 시스템을 이렇게 모델링 해도 되느냐? 이건 경험이 굉장히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여기서 분석해 내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1자유도로 해야 되는지 2자유도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더 많은 자유도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은 경험이 필요해요. 많이 해본 사람이어야 아는 거예요. 실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기계진동학을 배워서 여기서 이런 게 주어지면 이렇게 하고 이걸 풀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쭉 배우고 그 다음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엔지니어로서 그걸 많이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그 문제는 대략 이자유도 문제로 하면 돼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경험이에요. 그건 누가 책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절대. 그 부분들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후진국 학생들이라고 해서 기계진동학이 반쪽짜리 기계진동학 배우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우리보다 더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선진국 무슨 이라고 하는 무슨 미국, 유럽, 독일 이런데 그 학생들이 우리가 배우는 기계진동학보다 뭔가 우리 모르는 걸 몰래 더 배운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배워요. 뭐에서 차이가 나냐?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거기에 얼마나 더 좋은 엔지니어들이 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전수가 쉽게 전수가 내가 좀 실수했을 때 금세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건 이렇게 해라 하면서 시행착오를 훨씬 덜 할 수 있게끔 그 인프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먼 리소시스가 인프라가 돼 있다 이거. 그게 돼 있는 그리고 그게 또 문서로도 인프라가 돼 있고 문서로도 오랫동안 되면서 그렇게 돼야 선진국이 되는 거지. 갑자기 공부 잘한다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또 저게 있다. 여러분 엔지니어로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또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해놨을 때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훨씬 쉽게 사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 보면은 그런 인프라 때문에 훨씬 편안하게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컴펜세이트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 그게 이제 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델링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간단한 건 배우지만 본격적인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아까 자유진동, 강제진동 얘기를 했죠. 자유진동, 강제진동. 여기 보면은 일자유도, 질량과 스프링이 있는데 여기에 힘을 가하느냐, 안 가하느냐에 따라서 안 가하면 자유진동.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딱 놓고 나서 놓으면 그다음부터 힘이 안 가해지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진동하죠. 그 자유진동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쪽을 계속 이렇게 흔든다. 이렇게 힘이 조화함수로 흔든다. 그때 얘가 어떻게 흔들리느냐? 자유롭게 그냥 놔둬서 흔들리는 것과 떠는 것과 얘가 힘을 이렇게 계속 줘서 떠는 것과 그 두 가지를 자유진동과 강제진동이라고 한다. 이런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 운동방정식 세우는 건 이런 mx 플러스 kx는 0 이렇게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쉽게 알죠. 이게 mx는 ma잖아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여기 x만큼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힘이 스프링이 kx만큼 위로 작용하잖아요. 이 x가 플러스 방향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이쪽에 마이너스 kx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런 방정식이 얻어지죠. 자유물체도에서. 이게 초기 조건, 변이, 속도 이계 미방이니까 초기 조건이 두 개 있죠. 두 개.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일반에 구하는 거는 여기서 여러분이 일반에 구하는 건 여기 오른쪽이 0이니까 이게 자유진동이죠. 일반에는 이런 식으로 된다. 여기에 두 개, 여기에 기본계라고 해서 여러분이 공업수학에서 배웠던 거죠. 이 상계수 이계 미방 문제. 너무 쉬워서 상계수 이계 미방 같은 거는 잘 다루지 않아 가지고 여기 와서 꼭 그거 잘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뭐 시험 대비만 하느냐고 어려운 문제 뭐 베셀 펑션 뭐 르잔드르 펑션 이런 건 열심히 했지만 상계수 이계 미방은 너무 쉬워서 잘 안 하는데 기계진동학에서 다루는 건 다 상계수 이계 미방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유진동은 비제차항이 0인 거고 강제진동은 비제차항이 0이 아니라 2장에서 이제 조화함수로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주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판스가 얻어지고 이 A, B 값은 두 개 앞에 있는 초기 조건에 의해서 A, B가 결정이 되죠. 여러분이 공업수학 배울 때 이게 배웠던 내용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이 미분 방정식 풀이하는 이 과정을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공업수학 할 때 틀림없이 제대로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공업수학 2학년 1학기 때 미분 방정식 배우는데 그때 그걸 제대로 안 해놨으면 여기 지금 전부 미분 방정식 푸는 겁니다. 상계수 이계 미방 푸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공업수학 저걸 갖다가 굉장히 여러분이 트러블이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공업수학 그때 책을 다시 펴놓고 그걸 다시 공부하면서 쫓아와야 돼요. 다른 방법 이거는 공업수학과 같이 기계진동학 여러분한테 가르치면서 공업수학도 가르치고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시간적으로 도저히 안 돼. 그리고 여기 FT가 아까 강제진동에 조화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제차 방정식의 해와 더불어서 비제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죠. 오른쪽에 이게 코사인 됐을 때는 저 파티큘러 솔루션이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데 이 제차 방정식의 기본계하고 얘가 똑같이 맞아떨어질 때는 그때는 이렇게 t를 곱해야 된다고 그랬죠. t를. 여러분이 이게 이 파티큘러 솔루션 구하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내가 이 공업수학 안 배운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했다면 당연히 하나도 못 알아들을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공업수학 배워서 이건 알고 있을 거다 생각하고 내가 가볍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공업수학 책을 펴놓고 이게 지금 하는 거하고 비교해 가면서 쫓아와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이번 학기 이건 못 쫓아옴. 절대 못 쫓아요. 미분 방정식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밑에 나온 얘기는 아까 내가 이미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죠.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여기 지금 요 MK 스프링 질량으로 되어 있는 게 진짜 스프링 질량 실제 부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기 저 감세
진동에서 감쇄 특성, 진동이 줄어드는 특성이에요. 요 관련된 부분부터는 목요일 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끝나기 전에 오늘 조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럼 다음 목요일 날 봅시다.